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건 말 그대로 염치 없는 저희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고 싶어서요. 법적으로 다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생각만 해도 분한데 정말이지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다는 거 어디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화재 사고였지요. 참으로 억울한 게 원래 저희 아버지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날은 공장에 내려가 봐야 할 담당자가 휴가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가시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딱 사고가 난 거예요. 어이없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셨던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저대로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갔지요. 게다가 이후로 어머니도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빚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튀어나오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모녀를 더 미치게 했던 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친척들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껏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형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냐,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냐, 자기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러니 좀 나눴으면 안 되겠냐, 형이 살아있었다면 무조건 나눠줬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찌나 뻔뻔하게 내뱉어대던지 그때 정말 처절하게 배웠어요. 피가 물보다는 진하다고 해도 돈보다는 못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시간은 저에게서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다 빼앗아 갔어요. 대학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주변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 어떤 열정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땐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한동안 방황을 하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장 언니를 만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도 제 용돈은 벌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디저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게가 자리를 잡기 전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 언니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디저트에 흥미를 보이니 틈틈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주기까지 했지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집에서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도구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 누구한테 말하진 못했지만 언젠가 나도 이런 가게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일을 좀 쉬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디저트 가게 일을 그만두고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사장 언니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한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 언니가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 이렇게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데 그냥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요. 아무튼 이후로 21살부터 28살 때까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취미생활로 과자를 구우며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성격이 너무 부러웠던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중 누굴 닮은 걸까, 두 분은 얼마나 좋은 분들일까 늘 궁금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두 분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셨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소위 위아래로 치이는 입장이었어요. 맞이인 아주버님에게는 시부모님의 기대가 대단하셨고 막내인 신우에게는 하나뿐인 공주님이라며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아주 애지중지하셨지만 저희 남편한테만큼은 한마디로 본체만 채 있으나마나.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났던 때가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결혼 준비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는 저희 어머니에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부모가 뭐라 하겠냐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 그런 줄 아시라
그 일로 우리 아들을 사위로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그 또한 뭐 어쩔 수 없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라면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속상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었다는데 알고 보니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한 아주버님한테는 시부모님께서 집과 차를 해주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말이죠. 그리고선 남편한테 하셨던 말이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샘내지 말라시더랍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곤 기분 안 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시부모님 재산이니 저희가 가타부타 말할 게 못 된다지만 그래도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빴죠. 남편은 저에게 자긴 괜찮다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저희를 안 도와주셨다는 사실보다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대놓고 그렇게 달리 대하셨다는 게 말 그대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티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텐 그랬네요. 뭔가를 받을 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냐. 나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홀가분해졌다 생각하겠다. 그런데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듣기론 아주버님네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임신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집이라도 장만하고 이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지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어쨌든 제가 손주를 가진 거니 이 소식을 안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집안에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부모님께선 저더러 제 임신 소식을 아주버님네는 모르게 하라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러나 저러나 애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라는 건지.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으니 참 서글프대요. 그리고 결국은 걸렸습니다.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 추석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못 오게 하셔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난리가 났던 거죠. 어떻게 자기도 왔는데 제가 안 올 수가 있냐면서. 아주버님도 저희 부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급기야 둘이서 저희한테 한마디 해야겠다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불러온 제 배를 보고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을 기만했다면서 저희 때문에 족보가 다 꼬이게 생겼다고 억지를 써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급기야 형님은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쓰러질 것 같다. 119를 불러달라. 정말이지 생쇼도 그런 생쇼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일이 있고 2주 만에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가지고 있는 땅까지 전부 다 아주버님 명의로 넘기겠다 하셨거든요. 원래도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그 재산이 언젠가 저희 몫이 될 거란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네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저희 부부가 싸가지가 없어서 자기들한테 잘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애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하겠냐면서 자기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나요? 듣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저희 결혼하는데 시부모님은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건 물론이고 남편 대학 다닐 때 딱 2번 학비 내주셨다는데 그걸 핑계로 축의금을 다 가져가셨어요. 게다가 아주버님네 부부는 매일같이 돈 자랑을 해대는데 정작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으론 달랑 10만 원 했더라고요. 물론 그마저도 구경도 못했지만 아무튼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아무리 저희 남편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뭘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그냥 명절이고 시부모님 생신이고 봐야 하는 날에만 보는 거고 그때는 그냥 인사나 하고 마는 거지. 저희가 뭐가 좋다고 거기 붙어서 허허실실 싸바싸바를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자기들이 보기엔 저희 부부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또 생각하니 속에서 우라가 치미네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그래도 재산을 다 넘기시는 건 신중하셔야 된다고, 한번 넘어가고 나면 되찾아오시기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엔 정말 사심은 없었고 두 분이 너무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끌려다니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시부모님한테 좋은 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걱정스런 마음에 드린 말씀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 노여워하셨습니다. 너네 참 이상하다. 왜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 제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고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걱정 같은 소리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장남한테 준다는데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네 혹시 우리 재산에 흑심이라도 있으면 꿈 깨라. 이거 너네가 아무리 술을 써도 너네 거 안 돼. 장남해줘야지.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네는 걔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걔네 그렇게 노력하는 거 다 알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불쑥 애를 가지면 어떡해? 사람이 말이야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그 순하디순한 제 남편이 더는 못 참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다 후회할 일 생겨도 저희는 몰라요. 저희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저희 남편을 보시고는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웃으셨어요. 얘네들 좀 봐. 아주 웃겨 죽겠네. 니들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손을 벌리겠냐? 니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다 손을 벌려. 걱정 마라. 절대로 손 안 벌리니까. 시부모님의 그런 반응에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말 그대로 이를 갈았어요. 비록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쪽에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은 없게 하자. 죽어도 두 번 다시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살았지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결혼한 지 6년 만에 저희 두 사람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비록 대출도 껴있고 구축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른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이 기쁨에 초를 치는 이가 있었으니 그 또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 딱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저하고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당신들 도움 없이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만큼 해놓고 산다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알리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도 되었기에 그러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 한번 하자고요. 그런데 집들이 당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빈손으로 와서는 여기저기 흠잡기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아터진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사냐? 이런 데서 살 거면 전세나 살지 이걸 뭐 한다고 매매를 했냐? 덕담이나 한마디 해주시던가 그마저도 힘드시면 그냥 말을 마시지. 오죽하면 우리 부부랑 아예 안 보고 사시려고 저러시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곤 쓱 남편 표정을 살피니 아니나 다를까 입은 꾹 다물고 얼굴부터 목까지 벌개져서는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전보다 더더욱 거리를 두고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사장언니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언니 말이 자기가 애들 때문에 급하게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자기 가게를 인수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이미 하겠다는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면서 만약에 제가 한다고만 하면 저한테는 권리금 없이 그냥 넘기겠다는데 솔직히 그렇게 제 생각을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름대로 배운다고 전문학교를 다닌 적도 있었고 집에서 꾸준히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남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달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지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 왔습니다. 남편은 좋은 조건의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했고 제 가게 또한 나날이 인기가 좋아져 3호점까지 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집값도 올랐지 아이는 성실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지. 어느 것 하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한동안은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고 뭐랄까. 비록 느슨하고 해진 끈일지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도 옅어지기 시작하대요. 아마 저희 셋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시댁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들 잘 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까. 우리도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딱 이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왕래라곤 요만큼도 없었던 신우한테서 말이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된 건지도 모를 만큼 소원한 사이였는데 난데없이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희더러 무심하니였더니 한참을 떠들어대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났다면서 큰일 났다는데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물어보면 이 전화가 끝날 리가 없겠구나 싶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큰오빠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기껏해야 아주버님이나 형님 둘 중 한 분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쫄딱 망하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요. 글쎄 세상에 큰오빠가 큰언니랑 상의도 없이 엄마 아빠가 준 땅도 다 팔아버리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있는 대로 끌어다가 주식을 했대나 코인을 했대나 진짜 미쳤나 봐요. 어떡해요? 그걸 저한테 물어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작은 오빠랑 언니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큰오빠가 하는 말이 두 사람 사는 게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것 같다면서 엄청 조바심을 냈거든요. 혹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뭐 재테크했어요?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이 집만 자꾸 살림이 펴? 아무튼 그래서 큰오빠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 거에 손을 댔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작은 오빠랑 언니가 좀 방법을 찾아봐요. 이러다 두 사람 원망 듣게 생겨서 내가 걱정이 돼서 연락한 거라니까요? 기가 차서 신우더러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전할 말 못 전할 말 구분도 못하느냐고 그런 말을 나한테 전하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설령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냐 사과를 할 일이냐 황당하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부모님한테 재산 다 받아내고 동생네는 거들떠도 안 보냐고 또다시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얘기에 되게 민감하답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었죠. 참고로 그렇게 아주버님 재산 다 퍼주실 때 신우 앞으로도 오피스텔 하나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만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기분 나쁜 연락을 마치고 남편에게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저랑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왜 우리한테 하냐면서 몹시 마음 상해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님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면서 그제서야 신우가 괜히 연락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통화였는데 어머님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푸념이랄지 신세한탄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하실 말씀이 뭐냐 용건만 말씀하시라 했지요. 옆에 있던 남편도 귀찮다는 듯이 손만 내저을 뿐이었고요. 너는 정말 말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잘 지내셨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근심거리가 있으시냐 그런 거 물을 생각은 안 하고. 아주버님이 어련히 잘 챙겨드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장남이라면 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라 그런다. 걔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혜지한테 다 들었지? 아가씨랑 얼마 전에 통화를 하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힘드신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딱히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해줄 게 없어? 있으니까 내가 연락을 했지. 아무래도 나랑 네 시아버지랑 당분간 너희 집에 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오신다니 도대체 왜요? 아니 부모가 자식 집에 간다는데 무슨 왜요야 왜요는 큰애가 지금 사는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뭐 돈이 좀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된다잖니. 그런데 너도 우리 집 알잖니. 거기서 어떻게 다 같이 살아? 게다가 이 집도 명의가 큰애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큰애한테 집을 비워주고 우리는 너희 집에 가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방 하나 만들어놔. 알겠지? 아주버님네랑은 못 사시는데 저희랑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내드릴 방 없어요. 걔네가 우리가 있으면 애를 어떻게 만들어?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어머님, 결혼하고 이제껏 안 생기면 둘 중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거야 아주버님네 사정이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한테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스피커폰으로 돌리고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부탁하는 일 없을 거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저희한테 뭘 바라겠냐면서 있는 대로 비웃으셨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제가 좋다고 할 줄 아셨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형님하고 사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 두 분이서 사시는 집은 지키시던가요. 아무튼 저희는 요만큼도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연락이라면 하지 마세요. 남편은 자기 할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 한동안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남편이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말이죠. 그러자 한 1시간쯤 지났으려나 신우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아주 생난리를 치대요. 저희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시고 아주버님네가 저희 가만 안 둔다고 그랬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소식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가만 안 둘 거면 어쩔 건지 마음대로 해보라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겁날 거 하나 없고 막말로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요. 남편도 질세라 형 노릇이나 똑바로 하면서 뭐라고 해야 씨가 먹히지 않겠냐며 화를 내대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은 기어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끊임없이 눌러대는 벨소리에 당황스럽고 이웃에게 미안하여 현관을 열었더니 왜 문을 이제 여냐며 씩씩대시는데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게다가 황당해서 이게 무슨 경우시냐니까 부모가 자식 집에 온 건데 어쩌라는 거냐며 저를 밀치시곤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니 남편이 좀만 기다리라대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 시부모님은 거실에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세상에 남편이 경찰을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모시고 나가달라는데 솔직히 경찰은 저희 집안 사정을 모르니 아마 저희 부부가 정말 나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라는데 추운 겨울날 모시고 나가달라 하니까 어이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뭐 막말로 체면이고 나발이고 아무튼 신랑이 끝에 아주버님이 와서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희한테 쌍욕을 하길래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러면 고소하겠다 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부모님으로부터 더는 연락이 없어요. 잘된 일이죠. 남편은 여기까지 오는데 1,000원 한 장 도움도 안 준 사람들이 무슨 부모냐고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대요. 정말이지 하늘에 맹세코 두 분이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주신 거였다면 저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고 안쓰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먹고 살만해진 지금 어떻게라도 도와드렸을 테지요. 뭐 아무튼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 계속 곱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더는 그냥 저희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찾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마음으로 살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 가서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를 잡고 하소연이라도 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애시당초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친정아버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 결국 제 선택이었으니 감히 누굴 탓하겠어요. 다만 친정어머니가 계셨다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저를 한 번쯤 잡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이 있으면 시덥잖은 농담은 주고받을 정도의 친구로서 말이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한동안 서로의 소식조차 모르고 지냈어요. 사는 곳도 멀고 하는 일도 워낙 다르다 보니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네요.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니다 보니 안부를 묻는 것 외엔 별다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헤어질 때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지만 다음을 기약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니 제가 남편과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될 거라곤 더더욱 생각지 못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답니다. 이후로 걸핏하면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심심하면 한 번씩 연락을 해오고 만나자 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가 않았지요. 총 2년을 사귀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만 따져보자면 받는 연애보단 퍼주는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일단 친정아버지가 임대사업으로 돈도 잘 버셨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찍이 일을 시작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상황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남자 여자 그런 걸 떠나서 돈은 있는 사람이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까지 되고 나자 남편이 하루는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능력이 없어서 제가 많이 쓰는 연애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 주식이나 코인을 했냐고 물으니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 울기만 하는데 환장하겠대요. 결국 제가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운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남편을 거의 다그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자기 집안이 형편이 많이 안 좋답니다. 자기는 저랑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면서 사귄 지 반년쯤 지나고서야 이런저런 정황상 자기랑 저랑 처지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나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쳇말로 쥐뿔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 걸 알면 제가 떠날까봐 두려웠다면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심정은 뭐라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착실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모아둔 돈은 없다지. 그리고 그 이유가 전부 다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한테 들여서라니. 한마디로 눈앞이 깜깜했달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이후로는 둘이서 착실히 모아가기로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집이라던가 식장이라던가 비교적 굵직굵직한 일들이 정해지고 났을 무렵 남편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해왔는데 제가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시부모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대요? 시부모님이 워낙 사고방식이 옛날 분들이라서 저희 쪽에서 집을 해온다 하면 당신들 아들 팔려간다고 난리가 날 거면서 말이죠. 솔직히 좀 탐탁치 않았지만 남편이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부탁한다 하는 그 주눅든 모습이 안쓰러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와중에 남편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도 시부모님 옷 한 벌은 해드리고 신우 가방 하나는 챙겨줘야겠지 않냐, 그 정도는 기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집까지 해가면서 말도 못하고 금반지 하나 해준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거저거 입맛대로 다 따져야겠으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내가 당신 하나만 보고 하는 결혼인데 벌써부터 이래저래 시부모님 기분까지 다 맞춰드리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대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참아주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친정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2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아파트에 처음 살아본다면서 너무 좋다 소리를 연신내 댔고 집들이 때 오신 시부모님도 집 좋다 소리를 연발하시대요. 하지만 말끝마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집도 샀다 하시는 건 솔직히 듣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남편이 이 집을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한 건가 싶고,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리랜서였기에 보통 집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을 제 오피스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부모님이 보시고는 얼마나 못마땅해 하셨는지 몰라요. 남편 잘 만나서 팔자도 좋다며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주제에 방까지 떡하니 차지를 했냐고 싫은 소리를 해대셨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참아보려 했어요. 옛날 분이시고 이미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몇 번이나 말씀도 드렸었지만 애시당초 들을 생각이 없으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어머님의 오해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이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오래된 반지하라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고, 그래서 신우는 걸핏하면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 일쑤였죠. 그리고 저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땐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이 벌어오는 300이 안 되는 그 월급 중 200 가까이가 이미 시댁에 들어가고 있었으니 저까지 뭘 더해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분명히 시댁에 드리는 돈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부모님의 병원 방문을 핑계로, 신우의 학업을 핑계로, 심지어는 물가를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그 일로 타박한 적 없습니다. 남편 속은 오죽하겠나 싶었으니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말씀으로는 저희 집에 오면 해가 잘 들어서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나요? 하지만 문제는 도통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100번 양보해서 집에 안 가시는 거?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좀 점잖이 계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요? 제가 일하고 있다고 해도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내 아들 뭐 해먹이나 보자 하시질 않나. 제 옷장을 열어서는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이런 거 사 입냐. 그리고는 멋대로 제 화장품과 향수도 슬쩍 가져가시기 일쑤셨고요. 그러니 아무리 남편을 봐서 참아야지 하던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대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날은 신우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걸 확인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저도 집에 없는 척을 한 거죠. 반년 넘게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 멋대로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 식구들 사는 걸 보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냐며 오히려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갔기에. 그래서 몇 번이나 싸우고 참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만큼은 저도 더는 못 해먹겠다 싶어서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솔직히 어머님이고 누구고 그냥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드릴 소리라고 해야 하나? 놀라서 현관을 열었더니 어이가 없게도 열쇠 수리공이 저희 집 현관을 따려고 하고 있던 거죠.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황당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니까 어머님과 신우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고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문전박대하느냐면서, 그리고는 제 어깨를 밀치고 그냥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자기 핸드백을 거실 소파에 휙 던지고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을 막아서고는 아가씨가 저희 안방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길 또 들어가려고 해요. 안 돼요. 구경 좀 하는 건데 뭘 안 된대. 비켜요. 구경만 한다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어머, 웃긴다. 언니 혹시 안방에 뭐 숨겨놨어요? 남자라도 숨겨놨나? 혹시 그래서 현관도 안 열어준 거 아니야?
말이라고 하면 단 줄 알아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말 다 했어? 비켜봐 그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너는 애가 지 오빠 방 좀 본다는데 왜 난리냐? 너 정말 수상하다. 비켜봐. 여기가 왜 오빠 방이에요? 저희 안방이지. 얘가 진짜 왜 이래? 야, 여기 이 집이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야? 남편 잘 만나서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그러면 시부모한테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너는 네 애미가 없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우는 어머님이 있어서 저 따위로 컸어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말끝마다 내 아들 집 하시는데 여기 제 집이에요. 쟤 뭐라니? 웃기고 앉아있네?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네가 뭐가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그 잘났다고 물고 빨고 하는 아들은 돈 300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한테 다 갖다 바치고 여기선 저한테 빌부터 산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랑 결혼할 때 돈 1000만 원 모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울고 짜고 그런 건 아세요? 정말이지 아들 등골 빨아먹고 사는 게 누군데.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짝 소리와 함께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이내 제 볼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말 그대로 어머님한테 싸대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걸로는 부족하셨는지 저더러 온갖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애미도 없는 걸, 당신 성에도 안 차는 걸 눈 딱 감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악을 써대시더군요. 그리고 그땐 저라고 눈에 뵈는 게 있었겠어요? 바로 경찰에 전화하고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나마 상황 파악을 한 신우가 어머님과 저를 말리면서 그제서야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 드는 것 같았지만 마음 같아선 그런 신우 머리채도 다 잡아 뜯어놓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도 오고 친정아버지도 오시고 남편도 오고 제가 폭행으로 어머님을 신고하려 하자 경찰은 경찰대로 난감해하고 아무튼 아버지가 일단은 얘기부터 하자셔서 경찰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남편을 보고서야 어머님도 신우도 제가 한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하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하단 말은 한마디 안 하시고 그저 억울하다, 내 아들 불쌍하다. 저는 이혼을 원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어요.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돈이 실수를 한 거니 그냥 그쪽하고만 연을 끊어라, 남편하고는 잘 살아라 하시면서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시대요. 사실 그간에도 제가 시부모님이나 신우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힘들다는 정도는 아버지한테 털어놓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래도 남편한테 싫은 소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인이 사위한테 자꾸 싫은 소리 해봤자 저희 결혼 생활에 좋을 것도 없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당신 말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남편더러 조심하란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정말 벼르고 계시단 뜻이었는데 멍청한 제 남편은 그걸 그렇게 알아듣질 못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부모님과는 왕래하지 않아도 좋다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말이에요. 그리고 황망한 아버님의 죽음 앞에 그때만큼은 어머님에 대한 미움이고 뭐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제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대요.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신우는 신우대로 사귀는 남자랑 동거를 하기로 했다며 집을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어머님과의 왕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를 주면 그 하나에 고마워하질 못하고 2개를 3개를 바라는 건지. 얼마나 살가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밥 먹고 이따금 통화 정도는 하는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만 그 외로움은 제가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막말로 자식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남편 있지 신우 있지 제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기를 반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친정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눈앞이 침침하면서 사물이 2개 3개로 보인다고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줄로만 알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다는 걸요. 그래도 다행히 의사 말로는 워낙 초기라서 약만 잘 챙겨 드셔도 어느 정도 다스려질 거라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 친정을 다녀오곤 했어요. 막말로 혼자 지내시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러다 발견이라도 늦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이 일로 남편이 저한테 무척이나 서운해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며 섭섭하다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들여다보라니까. 자기는 회사에 묶인 몸인데 어떻게 그러냐면서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불쌍하다는데. 그래 불쌍하시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자식이라곤 나 하나뿐이지만 어머님은 당신도 있고 신우도 있는데 둘 다 나 몰라라니 참 불쌍하셔. 얄미워서 그러고 쏘아붙였지요. 그리고는 저도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이 아프다는데 당신이야말로 전화 한 통 드려봤냐, 얼굴을 한번 뵈러 가봤냐.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나요? 말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님한테 잘하고 나는 내 아버지한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서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자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정없네. 못됐네. 그래도 그쯤 했으면 저는 솔직히 남편이 알아들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적어도 저를 더는 자극하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그날도 아버지를 뵈러 집에 다녀왔는데 현관에 큰 캐리어가 2개 세워져 있고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어머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선수치듯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하셔서 이러다 어머님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기가 억지로 모시고 왔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저더러 근데 너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는 거냐며 또 친정이냐? 그러시더니 이제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엔 그렇게 친정 드나들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정말이지 네 애비도 어지간하다. 겉딸을 시집을 보냈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시부모한테 잘해라 해야지. 어째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게 만든다니? 아버지가 부르셔서 가는 거 아니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롭다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참 대단한 효녀다, 효녀야. 그건 저한테 하소연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하고 딸한테 하셔야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예의 없게. 우리가 잘하는 거랑 네가 잘하는 거랑 같아? 내가 잘하는 것보다 당신이나 당신 여동생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뭘 자꾸 잘해라 말아요? 진짜 그만 좀 해라. 그거 뺨 한 대 맞은 걸로 언제까지 우리 엄마 죄인 취급할래? 적당히 좀 해. 처음엔 엄마가 너무했다 싶었는데 이젠 우리 엄마가 불쌍할 지경이다.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래, 사과드리라는 거지? 그래, 사과드려야겠다. 어머님,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잘난 시댁의 기둥인 남편을 제가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려드리니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저는 큰 가방 하나를 꺼내서 남편의 옷가지와 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에 있던 어머님의 캐리어들과 같이 복도에 내놨지요. 남편이 황당하단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어머님이 하시던 음식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고 나가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하셨으니 아들도 데리고 가시라고.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있는 힘껏 2사람을 집 밖으로 밀어냈다니까요. 그리고는 저도 저대로 짐 챙겨서 아예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남편과 어머님이 번갈아 가며 연락을 해왔는데 아주 자기들끼리 용서를 해준다고 했다가 또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말 바꿔가며 사람을 얼마나 귀찮게 하던지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자고 통보해놓고 이후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엔 난리를 치더니 나중엔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순순히 이혼해주겠다대요. 아마 자기도 변호사 만나보고 방법을 찾아보려 했겠죠. 그런데 없었겠죠. 애시당초 자기가 이 가정에 기여한 바도 없고 제가 위자료 내놓으라고 안 하니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지덕지였을지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남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당신이 미안했다면서 뭐 우리 이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던데 제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했겠어요? 그냥 지치고
지겹고 힘들다고 그만 괴롭히시라 했네요.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미련하리만치 남편을 품어주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제 기억 속에서 날려버릴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헤어짐을 선택한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글을 쓰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후련하게 내뱉고 싶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권유에 힘입어 특목고에 진학했지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2학년 말에는 쫓겨나듯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의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특목고라는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학업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큰아버지께서 일단은 대학 문턱은 넘고 그 후에 고민을 해도 하라며 제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게다가 결국 제가 S대에 합격한 걸 아시고는 첫 학기 학비를 내주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어머니한테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두 분도 저희 아버지한테 빌려주신 돈도 있으셨으니 솔직히 내키는 일이 아니셨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대학에 갔고 이후로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돈 때문에 휴학도 몇 번이나 해야 했고요. 제가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라고 손 놓고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두 분이 10여 년의 난임 끝에 저를 가지셨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들보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게다가 망해가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두 분 다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다 보니 건강도 많이 나빠지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지가 있으셨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셨어요. 쓰다 보니 제 신세 한탄같이 들리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죠.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건 모르겠고 그저 두 분이 마음 편히 계실 집 하나만 장만해드리자고요. 한편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지원을 받아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제 생활은 오로지 일밖에 없었어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돈을 버는 건 오로지 모으기 위함이었고 돈을 쓰는 일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필요해서였지요. 하긴 돈을 모으는 이유도 오로지 부모님에게 집 한 채 해드리고 혹시나 두 분이 병원에 가시게라도 된다면 목돈이 들 테니 그걸 대비하기 위함이었네요. 아무튼 회사에서는 대표님 소리를 들었지만 솔직히 직원들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사나 싶었을 겁니다. 가끔이지만 저도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월세를 전전하는 동안 이런저런 서름이 컸다 보니 집도 없는데 다른 거 구색 맞춰놓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살기를 10년. 어느새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한테 아파트 한 채 사드릴 정도의 돈은 모았을 무렵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이었어요. 헤어진 마당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곱씹어 뭘 하겠냐마는 거래했던 건이 결과가 잘 나와서 다 같이 회식을 한번 하게 됐는데 남편이 말하길 그때 저한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라는 그런 타이틀하고는 상관없이 조용하고 소탈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이후로 남편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은 처음 겪어봤던지라 그런 남편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게 사랑받는다는 건가? 내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은 게. 그래서 결국 2달 만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던 당시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오픈했어요. 제 학벌이라던가 가정환경이라던가. 참고로 연애 초반부터 나름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오픈한 이유는 비록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잘 지내다 보면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실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대드리고 해야 한다 하면 솔직히 어떤 남자가 좋다 하겠어요. 제가 비록 연애에는 숙맥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인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하든 자기는 뭐라 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이 조금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뭐랄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되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소위 사람들이 따지는 조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제법 있었거든요. 남편은 고졸이었고 직장은 계약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처음부터 이 조건을 다 알았어도 만났겠냐 하면 제 대답은 잘 모르겠다예요. 속물처럼 들리겠지만 연애니 결혼이니 관심은 없었어도 사람이 원래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못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솔직히 한 번에 바로 긍정적인 답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이후로도 지금처럼 친정에 생활비를 대드려도 좋고 집도 사드려도 좋고 제가 번 돈으로 뭘 어떻게 하든 자기는 간섭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저희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가까이 이사를 가도 좋다며.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비록 다른 조건들이 제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만큼은 충분히 좋은 남자다 싶대요. 그래서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기로 한 거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이 그렇게 제가 친정에 하는 걸로 눈치를 주시더군요. 하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바쁘니? 얘기 좀 할까 해서 왔다. 어머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다니? 그리고 네가 대표라면서 직원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엊그제 진호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뭐 친정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며? 난 처음에 내가 뭘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게 진짜니? 네, 맞아요.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니네 부모님은 뭐 연금 같은 것도 안 나오니? 그런 거랑 별개로 제가 챙겨드려야 해서요. 황당하다 정말이지. 아니 너는 결혼한 여자야. 결혼한 여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결혼한 여자라는 건 결혼을 했으면 네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거 언제까지 친정을 보고 살 거냐 이 소리야. 알아들어? 결혼 전에 진호 씨랑 다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시고 저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공부도 잘했다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듣자 하니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며. 노인네 둘이 사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 진호 씨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돈 관리 따로 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왜 돈 관리를 따로 하니? 같이 해야지. 요즘 애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진호 씨 벌이로 대출까지 상환하면 자기 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따로 관리하는 대신 대출도 저 혼자 갚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것까진 모르겠고 아무튼 친정에 작작해라. 그리고 너 내 입장도 생각해봤니? 지 친정에는 150씩 주면서 우리한테는 50이라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나서 화딱지가 나더라.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그런 건 진호 씨하고 얘기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50은 진호 씨 돈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건데. 아이고 그 돈으로 유세 부릴 생각이면 꿈 깨라. 그리고 이후로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친정에 작작 퍼주라며 저를 나무라셨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희 결혼 생활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부담스러울 뿐이었죠. 솔직히 결혼할 때 제 친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한테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괜히 나중에 말 나올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셨더라고요. 두 분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살라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살겠다고. 뭐 서운하게 들으려면 얼마든지 서운한 말이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적어도 저희한테 기대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셨으니 저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에 뭘 해주는지 왜 당신들한테는 안 해주는지 그런 걸 따지시니 답답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의 도넘은 간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불편한 대화 이후로 저도 사람인지라 한동안 도통시댁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밥이라도 먹을까 하면 당신만 다녀오라 했고 제 나름대로 자리를 피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나면 또 친정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고 거기다 대고 제가 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하는지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저대로 제 나름의 수건사업이던 친정부모님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구축이었고 대출도 끼어 있었지만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었기에 여러 가지로 걱정보단 기쁨이 컸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하기로는 자기는 그저 제가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서 그랬다곤 하지만 아무튼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부모님한테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크게 노여워하셨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부터 할 정도였으니까요.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머님의 그 노여움이 언제 폭탄처럼 터질지 알 수가 없었으니 말 그대로 안절부절이었어요. 또 이러다 저번처럼 회사로 찾아오시면 어쩌나 그 걱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또다시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창립기념일이라 저만 사무실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쳇말로 개망신은 피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님께선 저더러 제정신이냐 하시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알아듣게끔 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네 부모한테 뭐 아파트를 사줘? 네, 맞아요. 사드렸어요. 그런데 저 솔직히 어머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결혼 전에 진호 씨랑 얘기가. 시끄러워. 걔가 뭘 안다고 자꾸 걔 핑계를 대니 너는. 설령 내 아들이 물러터져서 그러라고 했다 치자. 그래도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는 결혼한 여자라고 친정에 자꾸 퍼나르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런데도 집을 사줬다는 건 한마디로 시애미 말을 개무시했다는 거지. 어머님 정말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제 부모님한테 효도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제가 그렇다고 진호 씨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아닌데. 결혼했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네 돈이 걔 돈이고 걔 돈이 네 돈이지.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쓸 때는 집안 어른인 우리하고 상의도 했어야지. 아니, 저희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걸 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상의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도 집안 대소사를 나랑 상의를 안 하겠다는 거니? 다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 네 부모 사줬다는 아파트 명의는 그럼 누구 명의로 했냐? 제 명의로 했죠. 제가 샀으니까. 그럼 뭐야? 내 아들하고 사는 집도 네 명에, 네 부모 사준 집도 네 명의? 죄다 네 거야? 우리 아들 거는 하나도 없고? 아니, 진호 씨가 대출을 못 갚는다는데 같이도 못 갚겠다는데 진호 씨 명의로 어떻게 해줘요?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너 그럴 거면 내 아들하고 결혼은 왜 했니? 그렇게 너 혼자 다 독식할 거면 결혼은 왜 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제가 산 집을 제 명의로 했다는데 어머님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지하고 지 부모밖에 모르고 아주 못됐어. 막말로 지 부모 집 하나 사줄 능력이면 시부모한테는 자동차라도 한 대 뽑아주는 게 맞지. 그게 경우고 도리고 이치 아니겠냐. 근데 어떻게 아주 능구렁이 마냥 지 부모만 챙기고. 못됐다 정말이지. 어머님의 억지에 저는 정말 이골이 났고 마음은 있는 대로 상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은 그저 남편에게 하소연 좀 하고 위로나 받아야겠단 거였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남편도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평소라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그냥 뭐 그나저나 오늘 어머니하고 만났다며 아파트 얘기로 곤란했겠네. 곤란하다기보다 그냥 좀 불편하더라. 어머님이 내가 친정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엄청 싫으신가 봐. 그거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솔직히 서운할 만하시지. 양가 다 잘해드리면 모르겠는데 워낙 장인 장모님만 덕을 보고 계시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친정에만 잘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섭섭하지. 자꾸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랑 비교를 하지 말고 객관적인 것만 봐봐. 내가 매달 시부모님한테 50만 원씩 드리고 있지. 게다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4명이란 이유로 대출 나 혼자 다 갚고 있잖아. 따지고 보면 그럼 자기는 돈 10,000원 안 쓰고 여기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신 표현대로 시부모님도 당신도 내 덕을 보고 있는 거겠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지. 사이즈가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어머니가 서운하시다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니 내가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을 낳고 키워주셨으니 당신이 잘해야지. 나한테 서운하실 일이 아니지. 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정 떨어지게.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시니까 이참에 차 한 대 뽑아드려. 너도 알지? 우리 부모님 차 10년도 더 된 거. 저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차를 뽑아드리고 싶으면 자기가 뽑아드리던가. 왜 나한테 그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너가 장인 장모님만 챙겨서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나신 거니까 너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신경 쓰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거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을 챙기는 거야.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는 건 욕심이 과하신 거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게다가 차를 뽑아드리자는 그 황당한 말은 뭔지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땐 오죽 답답하면 그런 헛소리를 다 했을까 생각하며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지낸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남편이 시부모님을 뵈러 가자 아주 단판을 지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제대로 내 입장을 대변해 주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반기는 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직감적으로 남편이 저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싶대요. 그래 둘이서 얘기는 잘했다며? 아버지랑 나는 결정 다 했어. 내일 계약하러 가면 돼. 결정 다 하셨어요? 잘하셨네. 자기도 이리 와서 봐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자동차? 내가 저번에 바꿔드리자 했잖아. 나는 안 된다고 했고.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럴 거야? 진짜 고집 좀 그만 부려. 나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는데 넌 진짜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했다고? 뭘 그렇게 했는데? 이따금씩 가면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주는 음식이나 먹다 오는 게 전부면서 뭘 그렇게 잘했어? 그렇다고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들여보기랬어. 뭐랬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안 했고 돈도 안 했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어머님, 저 차 안 사드려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진호 씨가 뭘 단단히 착각을 했나 봐요. 그럼 여긴 뭐 하러 왔냐? 사람 염장 지르러 온 거야 뭐야? 그리고 너 그렇게 네 친정만 싸고 돌 거면 뭐 하러 내 아들하고 사냐? 그냥 가서 네 부모나 끌어안고 살지. 너 진짜 나 같은 남자가 흔한 줄 알아? 내가 너 장인 장모님한테 생활비를 못 드리게 했어 어쨌어? 근데 그런 건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한테도 해드리자니까 그건 싫다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든지 정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 말대로면 내가 내 친정을 내 돈으로 도와준다는데 그러려면 시댁에도 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못 알아들어 처먹었냐? 너는 결혼한 여자라고? 네 재산이 우리 아들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허락이 필요하지. 내 허락도 필요하고. 제정신이세요? 그럴 거면 제가 차라리 어머님 아들하고 안 살면 되겠네요. 안 살면 허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잖아요?
안 산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한다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애시당초 남남인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니들이 왜 남남이야? 당신이 말해봐. 왜 우리가 남남인지. 아니, 그게 지금 이 여자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혼인신고라도 했다가 얘가 대출을 못 갚는다고 하면 그거 다 나한테 넘어올까 봐. 야, 이 멍청아. 그러면 제 앞으로 된 아파트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혼인신고를 여태껏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남은 대화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요. 상관없는 남인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당신 짐은 내가 현관 밖에 꺼내놓을 테니 알아서 챙겨가. 그리고 이후의 일은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어쩌자.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도 안 열어주고 버텼죠. 막말로 시끄럽게 굴어서 앞집에서 신고라도 하면 그럼 경찰이 와줄 테니 오히려 땡큐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깜냥도 없던 남자였어요. 몇 번 두드리고 사정하다 안 되니까 너무한다면서 문자 하나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그나마 좀 남아있던 오만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돼요. 아무튼 그래도 한두 달 가까이 남편은 전화와 문자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애시당초 저랑 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점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그 전제가 틀어진 이상 남편과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일과는 별개로 제 사업은 여전히 잘 되어가고 있고 꺼릴 것 없이 친정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뭐 누군가는 저더러 그래도 언제까지 부모 뒤치다꺼리만 할 거냐. 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데 누가 그렇게 산다고 하던가요? 저는 그저 제 나름의 도리를 했을 뿐이고 이제 집도 해드렸으니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제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달릴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